가계부채 문제와 금리 정책의 딜레마 심층 분석.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 총액은 1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1년 GDP가 약 2400조 원입니다.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80%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불가능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히지만 가계가 무너집니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는 숨통이 트이지만 부채는 더 늘어나고 부동산 버블이 재발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가계부채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 둘째, 금리 정책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구체적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셋째,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가? 30분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1, 가계부채 현황 진단.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1920조 원입니다. 이것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1100조 원, 제2금융권 대출이 450조 원, 나머지는 카드빚과 할부 등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어떨까요? 약 104%입니다.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국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OECD 평균은 74%, 미국은 76%, 일본은 67%, 독일은 57%, 한국은 104%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스위스 130%, 호주 113% 다음으로 3위입니다. 하지만 스위스와 호주는 1인당 GDP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소득 대비로 보면 한국의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건 증가 속도입니다. 2010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800조 원이었습니다. 15년 만에 2.4배가 된 겁니다. 같은 기간 GDP는 1.7배 증가했습니다. 소득보다 빚이 훨씬 빠르게 늘어난 거죠. 그렇다면 이 빚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가장 큰 비중은 역시 부동산입니다. 전체 가계대출의 약 75%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같은 용도죠. 나머지 25%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DSR,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입니다.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 한국 가계의 평균 DSR은 약 40%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가구가 연간 2천만 원을 대출 갚는 데 쓴다는 겁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월 소득 417만 원 중에서 167만 원을 대출 상환에 쓰는 거죠. 이것도 평균입니다. 고위험 가구는 훨씬 높습니다. DSR 70%를 넘는 가구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런 가구는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는 뜻입니다. 생활비는 30%로 버텨야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변동금리 대출 비중입니다. 2025년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약 62%가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는 38%에 불과합니다. 변동금리가 뭐가 문제일까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즉각 늘어난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금리가 0.5%였을 때 3억 원을 빌린 어씨, 당시 대출 금리는 연 2.5%였습니다. 월 이자는 약 62만 원이었죠. 그런데 2023년 기준 금리가 3.5%로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5.5%가 됐습니다. 월 이자가 얼마로 늘어났을까요? 약 137만 원입니다. 2년 만에 월 이자가 75만 원 늘어난 겁니다. 어씨의 월급이 75만 원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동금리의 함정입니다. 파트 2, 금리 인상의 영향 마이너스 메커니즘 분석.
이제 금리 정책이 가계에 미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단계는 시중금리 상승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가계와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대출금리를 올립니다. 동시에 예금금리도 올립니다. 돈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죠. 2단계는 이자 부담 증가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는 즉각 타격을 받습니다. 월 상환액이 늘어나는 거죠. 아까 본 어시처럼 말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자는 당장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재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높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3단계는 소비 위축입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는 소비를 줄입니다. 당연합니다. 돈이 대출 갚는데 다 들어가니까요.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리가 급등했을 때 민간 소비 증가율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2021년 4.2%에서 2023년 1.8%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4단계는 부동산 시장 냉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받더라도 이자 부담이 큽니다. 그러면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듭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합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 15%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금리 인상의 의도된 효과입니다. 부동산 과열을 시키는 거죠. 5단계는 연쇄 효과입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매출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도 줄입니다. 실업이 늘어나면 소득이 줄어들죠. 소득이 줄면 대출 상환이 더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의 특수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세 제도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죠. 금리가 오르면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해도 이자가 얼마 안 됩니다. 차라리 전세를 놓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예금 이자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월세로 돌릴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전세 비중이 2020년 대비 약 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월세가 늘어난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전세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전세 매물이 줄었으니까요. 월세로 가자니 매달 부담이 큽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것이 한국 가계가 겪는 독특한 고통입니다. 파트 3금리 인하의 역설. 그렇다면 금리를 내리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금리 인하의 긍정적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는 즉각 혜택을 봅니다. 아까 본 어시의 경우 금리가 1%포인트 내려가면 월 이자가 25만 원 줄어듭니다. 1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작지 않은 돈이죠. 둘째, 소비가 회복됩니다. 이자 부담이 줄면 가게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돈으로 소비를 합니다. 소비가 늘면 경기가 살아납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이 회복됩니다. 대출이 쉬워지고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납니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금리 인하가 만능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부채 증가 가속화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더 많이 빌립니다. 이자가 싸니까 지금 빌리자는 심리가 생깁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가계대출이 1년에 200조 원씩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고 증가폭이었습니다. 이게 나쁜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그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져서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자산 버블 재발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집값이 오르니까요. 하지만 과도하게 오르면 문제가 됩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약 50%입니다. 2년 만에 말이죠. 강남 일부 지역은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결국 2022년부터 급락했습니다. 집값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점에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싼 가격에 집을 사느라 빚을 많이 졌고 이제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깡통주택이 되는 거죠. 2023년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급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소득 양극화 심화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도 오릅니다. 그런데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자들입니다. 금리 인하는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 자산 없이 빚만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자 부담은 줄지만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집값이 올라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집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저금리 시기 동안 상위 10% 자산은 30% 증가했습니다. 하위 50% 자산은 5% 증가에 그쳤습니다.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네 번째 부작용은 물가 상승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면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물가가 오릅니다.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였지만 2022년에는 5.1%로 뛰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겁니다. 이자는 줄었는데 생활비는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금리 인하의 역설입니다.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파트 4 한국은행의 불가능한 선택.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가 무너지고 내리자니 부채와 버블이 심해집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트릴레마라고 부릅니다. 3중 딜레마입니다.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은행법 제1조에 명시된 최우선 목표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입니다. 목표치인 2.0%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물가만 보면 금리를 더 올리거나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금융 안정입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금리를 더 올리면 연체율이 급증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가계대출 연체율이 0.32%에서 0.41%로 상승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1900조 원의 0.1%포인트 차이는 1조 9천억 원입니다. 금융 안정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경기 부양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2.0%입니다. 잠재 성장률 2.5%보다 낮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경기만 보면 역시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가는 금리 인상 또는 동결을 요구합니다. 금융 안정과 경기는 금리 인하를 요구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은행이 직면한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실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이 갈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024년 10월 회의 의사록 일부를 보겠습니다. 일부 위원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므로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위원은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므로 선제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명의 위원이 제각각 다른 의견을 낸 겁니다. 결국 4대3으로 동결이 결정됐습니다. 이처럼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외부 압력까지 더해집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원합니다. 금리 인하를 선호합니다. 금융권은 금융 안정을 원합니다. 대출자들이 상환을 못하면 은행이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서민 부담 경감을 외칩니다. 반면 보수 경제학자들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은행은 이 모든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까요? 공식적으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한국은행이 참고하는 주요 지표를 보겠습니다. 첫째, 물가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생산자 물가 등입니다. 둘째, 금융 안정 지표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연체율, DSR 분포, 부동산 가격 흐름 등을 봅니다. 셋째, 경기 지표입니다. GDP 성장률, 실업률, 소비 증가율, 투자 증가율 등을 봅니다. 넷째, 글로벌 지표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환율,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등입니다. 이 모든 지표를 한꺼번에 보면서 판단합니다. 어느 하나는 인상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인하를 말하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운 겁니다. 파트 5 해법은 있는가? 마이너스 정책 조합 2400만 2800.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접근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입니다. 금리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 수단을 함께 써야 합니다. 대표적인 수단이 DSR 규제입니다. DSR은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입니다. 현재 한국은 40%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면 추가 대출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비율을 더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가 과도하게 빚을 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도 부채가 폭증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2023년 DSR 규제를 강화한 후 가계대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또 다른 수단은 LTV, LTI 규제입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이 역시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재정정책과의 조화입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정책이 함께 가야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저소득층이 크게 고통을 받습니다. 이때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올려서 물가는 잡고 재정으로 취약층을 보호하는 조합입니다. 실제로 2023년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나 식품비 지원을 확대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접근법은 구조적 문제에 손 떼는 것입니다.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는 전세제도, 높은 주택가격,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같은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전월세 시장을 보다 정상화하는 방향도 하나입니다. 전세 비중을 줄이되 월세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장치와 규제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크게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접근법은 부채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채의 총량뿐 아니라 부채의 질입니다. 현재 한국은 변동금리 비중이 62%로 너무 높습니다. 이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가 고정금리 전환 시 일정 부분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출 만기를 늘려 30년, 40년 장기 대출을 활성화하면 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접근법은 점진적 정상화입니다. 금리를 갑자기 크게 올리거나 갑자기 크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향후 6개월 동안 분기당 0.25%포인트씩 인하하겠다는 방향을 미리 시장에 알리는 방식입니다. 시장과 가계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부릅니다. 미국 연준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파트 6개인 대응 전략과 미래 전망.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동금리 대출자는 고정금리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금리 3.0% 수준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고정금리로 전환해 두면 향후 금리 상승 리스크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둘째, DSR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은 40%지만 개인적으로는 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의 3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기 시작하면 생활이 빠듯해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여력이 거의 없어집니다. 셋째, 비상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줄어들어도 몇 달은 버틸 수 있어야 대출 상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환을 못하고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길게 남습니다. 넷째, 부채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5년, 10년 단위로 부채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처럼 금리가 높은 대출이 우선입니다. 다섯째, 추가 대출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예전처럼 빚을 크게 늘리는 방식은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많은 가게가 경험했듯 당장은 이자가 싸 보여도 언젠가 금리는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한국은행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러 전망을 종합해 보면 점진적 인하 가능성이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분기당 0.25%포인트씩 인하, 1년에 총 0.5에서 0.75%포인트 정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2026년 말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첫째, 미국 연준 정책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한국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다시 인상 기조로 돌아선다면 한국 역시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 반응입니다. 금리를 내렸는데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다면 한국은행은 다시 인상카드까지 고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계부채 증가 속도입니다. 금리 인하 이후 대출이 다시 빠르게 늘어난다면 규제를 강화하거나 인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관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빚에 의존하는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투자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크다는 것이 핵심 문제가 아닙니다. 금리 정책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도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리 인상도, 금리 인하도 완벽한 해법은 아닙니다. 둘 다 분명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둘째,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 정책, 규제 정책, 구조 개혁이 함께 가야 합니다. 셋째, 개인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기관과 개인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함께 풀어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너스 주요 용어 정리 화면. 가계부채.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총액. 2025년 기준 약 1920조 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집값 대비 대출 가능 금액 비율. LTI. 총부채 상환 비율. 연소득 대비 대출 총액 비율. 변동금리. 시장금리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대출금리. 고정금리. 대출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대출금리.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 2025년 기준 3.00%.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위해 부채와 자산 가격을 관리하는 규제 정책.